네, 오늘 정치권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이죠. 김기현 의원의 목소리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잘하면 1차에 과반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마 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뭐 나름대로 자신도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경력이 있는 분이시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숙고 끝에 현명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좀 기다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이 자신감을 좀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언급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결선 투표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걸 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는 어찌됐든 불가측성이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그런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금 나서지 않을 경우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갖고 있었던 그런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지금 모호한 상황이에요. 네. 일부 여론조사에선 김기현 전 원내대표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내용의 지금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선 투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그 안정적으로 50%를 넘겨서 첫 번째로 당선되는 것이 자신한테 유리하다라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어쨌든 지금 홀로서기에 지금 돌입한 상황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 결선 투표제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김기현 의원의 얘기는 뭐 1차에서 과반할 만한 기대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게 기대라기보다는 좀 걱정이나 우려로 들리긴 했습니다. 만약에 1차에서 과반으로 한 번에 당선되지 않는다면 결선에 가게 됐을 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어떤 걱정이나 우려가 담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결선 투표가 이 경선 룰에 도입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확실성을 예견하긴 합니다. 특히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결선에 진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상대가 나경원 후보는 아직 뭐 후보로 일단 정식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나 뭐 안철수 전 의원과 함께 붙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누가 당선됐을지 알 수가 없는 좀 네. 안개 속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기현 지금 의원으로서는 지금 본인이 당대표로 선출되는 것을 넘어서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야만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져 오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분열이라든지 그리고 친윤들을 향한 어떤 성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떠안고 그리고 봉합하고 갈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기더라도 정말 힘겹게 이기는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면 지금 어떤 분야를 씨앗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당권을 잡고 나서도 계속해서 김기현 의원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또 김기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전대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숙고 끝에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본다. 기다려주자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 나 전 의원 지금 이틀째 자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언제쯤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설 연휴 이후까지 좀 더 숙고를 할 상황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그만두더라도 어쨌든 설 민심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포지셔닝이 참 어렵다. 정치는 사실 나를 어디다 자리매김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거기다 자리매김하면 나의 적이 누구고 나의 아군이 누군지가 확실하게 판명이 되는데 지금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을 어디다 포지셔닝 시켜놨냐 하면 비윤, 반윤으로 이렇게 자신이 자리매김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SNS 글을 올리고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화가 돼서 아예 고립된 그런 형국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더 사실은 더 이 반윤의 어떤 그런 그 프레임에 더 갇혀버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스스로 지금 강변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더라도 참 그것이 힘든 어떤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퇴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사퇴,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훗날을 또 이렇게 임팩트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그런 사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어찌됐든 윤 대통령이 이제 돌아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도 한 번은 더 기대를 해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고민을 할 것 같고, 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그래서 사실상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하는 것을 좀 멈췄어요,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포용력 있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흐름이 자신한테 지금 자신은 확장성 있는 후보로 보이려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더 이상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관심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 것이냐일 텐데, 지금 나 전 의원의 측근들이 밝히기로는 나 전 의원의 출마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선택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그거야 뭐 나 전 의원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뭐 말씀을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출마를 결심하고 시간을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좀 대통령의 지금 순방 일정이 좀 교묘하게 겹쳤는데요. 21일에 대통령이 돌아오십니다. 사실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에 한국에 있지도 않은데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안 그래도 비윤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한다면 21일 이후,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야 출마 선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까지도 결심을 뭐 굳히고 뭔가 언론에 공표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출마를 전제로 해서 대통령의 어떤 귀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불출마를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뭐 불출마를 선언하실 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출마를 결심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귀국 일정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초선 의원들의 성명서도 나온 상황이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연일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이 부창부수로 자중하라,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창부수로 자중하라는 발언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가족까지 공격한 것이 유감이다. 반드시 이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는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어쨌든 자신은 지금 나올 수가 없죠. 당대표 선거에 나올 수가 없고, 대구시장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대구시장으로서의 결과를 갖고 그다음에 차후에 대통령 선거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건 당에서 멀어지는 것. 이게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나마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을 하더라도 중앙 언론이 좀 받아주지만, 대구에서 중앙 정치에 전혀 어떤 그 맥을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당대회는 어쨌든 이 당의 축제이기 때문에 온갖 그런 언론들이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내용을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구도를 찾아서 바람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완전히 소외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지금 앞장서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픈 지점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맹 속에서도 그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 즉 뭐 고부 갈등이 있는데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서서 지금 의혹으로만 돌고 있는, 더군다나 상대편 당도 아니고 상대 후보도 아니고 여기에 전혀 관련이 없을 만한 거리를 둬야 될 지방자치단체장이 굳이 가족의 이름을 두고 어떤 의혹들을 양산해내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도 판단이 드는 게 정치의 어떤 그런 그 이 상도의도 그렇고요. 그 의혹은 사실상 이 상대당이나 혹은 상대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드러난 것도 없고 이 정가에서 도는 이야기를 갖고 직접적으로 저렇게 공격하는 모습은 사실상 별로 그렇게 저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좀 주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오는 28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의 목소리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누가 봐도 정적 제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의 막장 줄 소환에도
이재명 대표는 또 한 번 자진 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당하게 홀로 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당한 탄압을 의원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소환을 놓고 검찰의 막장 줄 소환이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내에서 이번 소환을 놓고 좀 불응해야 된다라는 기류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한 그 배경 그리고 날짜를 토요일로 정한 것 그 배경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소환에 응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개인적인 결단이 굉장히 컸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기조가 좀 새해 들어서 굉장히 강경해졌고 앞으로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야당 당대표로서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여당에서 제기하는 그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 프레임인데요. 결국 민주당 당대표로서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결국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로도 자꾸만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그 프레임에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고 그리고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고 직접 소환에 응하면서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또 이제 토요일에 응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야당 대표로서 그리고 민생을 하는 야당의 민주당으로서 민생을 직접 챙기는 일은 평일에 하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로 인해 본인이 일할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민생이라는 또 한 가지와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는 정면 승부하는 모습 이 두 가지를 놓고 투트랙 방향으로 선명한 어떤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결단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평일엔 일을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출두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평일에도 국민 경청이라는 어떤 명목하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거를 전국을 돌면서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민주당이 안타까운 건 지금 제1야당으로서 169석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 어떤 리스크 때문에 당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금 걱정이 당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표는 지금 선거철도 아닌데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경청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는 게 경청인데 나오는 장면들은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사법과 나를 지금 이 정치적으로 올가매는 거다. 이런 강변만 하고 있으므로 이 토요일 날 선택하는 것이 딱 그 기자들이 쉬는 날. 즉 다음 날 조간신문이 나오지 아니하고 또 방송에서도 사실상 토요일 아침에 시청률이 가장 낮은 때를 일부러 골라서 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과연 헤어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당내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할 때 나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교도소 한 명만 동행하겠다. 지난번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출석할 때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런 선택을 한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때 후폭풍이 컸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사실 다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에 출두하는 건 일반 국민들이나 혹은 뭐 금배지를 단 의원들이나 당대표나 누구나 상관없이 이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하는 소환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응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는데 눈은 까만 천으로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까만 천을 가린 이유는 상대방의 직위랑 상관없이 똑같이 정의의 그런 판단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당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검찰이 부르면 소환에 응하는 너무 당연한 거고 재판에 응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 그 과정들을 세괄시를 하면서 40명의 어떤 의원들을 동원하고 또 그 지지자들의 어떤 아우성 속에서 출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따가운 질책이랄까요? 일부 국민이겠지만 어쨌든 또 여론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사실 반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고요. 그건 누구나 상관없이 변호사와 대동하고 가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역대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역대 아주 이 무게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검찰에 출두했을 때 그 어떤 분도 저는 의원들과 함께 가는 걸 못 봤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또는 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이었고 모든 어떤 정치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이 사법적인 어떤 판단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을 끌어들이는 건 앞으로도 사실 그렇게 적절해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당내 비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좀 잘한 결정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요, 검찰이 일단 야당 당대표한테 소환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소환을 응해서 검찰에 출석하는 이 장면 자체가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뭐 지난번 소환 때는 뭐 의원들을 대동하고 갔고 뭐 이번에는 의원들 없이 가고 사실 이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이게 초유의 사태인 것일 텐데요. 만약에 지난번 소환 때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들 대동하지 않고 혼자 갔다고 하면 또 그 자체로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만 대동하고 혼자 가겠다라고 하니까 벌써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어떤 그런 사법 리스크를 인식하고 위기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함께 가면 또 함께 가는 대로 뭐라고 하고 가지 않고 이재명 대표만 가면 또 간다고 뭐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전혀 본질적인 얘기들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과연 민주당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인 것인데 과연 얼마만큼의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자신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죠.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실체가 없는 의혹일 뿐이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기소를 한다면 미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도 이 내용은 빠졌더라고요. 왜 네. 그런 겁니까? 그 내용이 빠진 것을 갖고 민상 진영에서는 거봐라.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지금까지 프레임을 걸지 않았느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체포를 하고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을 꼭 청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상당성, 소명성이 인정이 돼야지만 되고요. 그다음에 공소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가 가장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수사하는 데 가장 뚜렷한 가장 소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집어넣는다는 건 사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빠졌다고 해서 검찰의 어떤 수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혹은 전혀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수사도 앞으로 안 할 것이거나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검찰은 수년 동안, 아까 수년은 아니지만 수개월 동안 각각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직접 압수수색도 했고요. 세무서까지, 세무조사까지 자료를 다 입수를 했고요 해서 차곡차곡 다 증거 자료는 쌓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최종 책임자, 즉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만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술만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 정도의 어떤 시간 동안 충분히 이번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수사를 하고 또 취조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공소 할 때 그것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한번 봐야지 지금 뭐 구속영장에 빠진다고 해서 그걸 갖고 지금 검찰을 비난하는 건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 후에 20일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를 할 것이다. 예, 역시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맞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니까 그 기간 내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결국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갖고 있다는 그 의혹 자체가 정말 빈칸이 많은 의혹이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성태 전 회장을 이제 신병을 확보해서 계속된 수사를 통해서 이 의혹을 밝혀 나가는 노력을 검찰로서는 하겠지만
있지만요.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한 내용과 같이 도대체 어떤 변호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는 건지 그 내용조차도 나와 있지 않은 실체가 없는 그런 의혹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해줬다. 결국 대신 납부해줘서 뇌물이라는 건데요. 그 혐의들을 어떻게 입증해 나가고 빈칸을 어떻게 채워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를 좀 넘겨서요. 국정원과 경찰이 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를 놓고 여야 간 온도차가 분명한데 양쪽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숙련된 간첩수사 경험도 해외 방첩망도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마땅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18일 민주노총과 전국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사건의 실체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네,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인데 민주당과 민주노총에서는 이것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번 수사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것은 지금 사실상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수사는 사실 그럼 다 가짜다? 그리고 정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 수사를 제대로 보고 그다음에 결과를 보고 이거는 정치 의도가 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의도는 연장하려고 한다. 이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아직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 먼저 그런 의도를 먼저 얘기를 해서 이 수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도리어 그렇게 느껴지고요. 사실 온도차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노총은 성역이었습니다. 민주노총에 예를 들어서 노조원, 범법행위란 노조원을 지금 이 체포를 하려고 가면 완전히 전부 다 봉쇄를 했고 실제로 몇 날 며칠을 그냥 대치한 적도 많고요. 이럴 때 노조위원장 정도라면 막 그 민주당 의원들도 나서서 절대 안 된다 하고 가드처럼 그렇게 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민주당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민주노총의 이 행위나 혹은 이 수사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전후에서 작년 전후에서 민주노총이 어떤 것을 했는지 신문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통일선봉대 해갖고 미군 기지들을 돌면서 미군 기지 철폐 그리고 양키 고홈 이런 그 구호를 외치면서 전국의 미군 기지를 다 돌는 그런 행사를 바로 민노총이 주최를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Z세대의 노조원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게 노조 권익과 무슨 상관이냐. 내가 내는 어떤 그런 노조비가 왜 반미 투쟁에 쓰여야 되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고 봤더니 히읗기억 히읗 이번에 밝혀진 이 히읗기억 히읗의 조직원이 북한 지령문을 받았는데 이건 국정원이 입수한 증거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더군요. 6월 달에 북한 지령문을 보면 노조를 동원해서 반미 투쟁을 획책하라. 이렇게 지령문이 써져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 6월 달, 작년 8월 달에 민주노총의 행사들을 보면 반미 자주대회, 이런 통일선봉대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사건을 지켜봐야 된다. 이 사건을 딱 지켜보고 이것을 진짜 조작이다 이런 또는 사건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 국정원이 계속 이걸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말들은 수사 결과를 놓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바로 대공수사권에 그 국정원이 계속 대공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것도 저는 섣부른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차원인데요. 결국 대공수사권을 그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국내 정치에 국정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아서 조작했던 사건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가슴 아픈 또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개혁의 대상이 됐고 그 개혁 과정에서 나온 것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적인 논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까지 된 사안인데요. 지금과 같이 국정원이 강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 바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저런 뭐 경찰의 이관을 제고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바로 나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섣부른 논의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년간 쌓아왔던 사회적인 합의를 다 모른 척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을 부질없게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려가 있고요.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당연히 명쾌하게 수사를 해내야 됩니다. 입증을 해내야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과정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사회에 있는 간첩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범죄로 해서 중대하게 뿌리 뽑아야 될 문제인 것이고 그것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자체는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